예.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요,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보겠습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기 때문에. 2008년부터 19년,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 전까지요. 통화량이 연평균 6.7%씩 올랐어요. GDP는 4.8%뿐이 안 올랐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주도하죠, 주로요. 연평균 7.6% 올랐어요. 예? 올랐는데 우리는 주로 뭐냐면, 이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이 GDP보다 빨리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20년, 21년 팬데믹 상황이죠. 동안에 통화량이 거의 2배가 증가했어요. 연평균. 근데 GDP는, 실물 가치는 4%도 안 증가했어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폭발했죠. 가계부채가. 그리고 특히 부동산 자산, 비금융 자산인 부동산이 대부분 차지하는 비금융이 11.3%나 증가했어요. 예? 11.3%나. 예?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돈을 적지 않게 공급한 거잖아요. 돈을 대규모로 투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신용으로 연결되고 부채로 연결되고 부채가 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그리고 그것이 되게 어디로? 아파트나 부동산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자산가치만 거품을 만든 거잖아요. 자산가치 증가를요. 이게 거품이지 뭐예요, 이게. 이게 거품이지. 한국은행이 지금 근데 저는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안 됐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물가 안정도 안 된 상태 속에서 가계의 소득은 처분 가능 소득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국만이 OECD가 지난주에 성장률 새로운 전망치를 또 발표했잖아요. 근데 한번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이거 봐보세요. OECD가 올해 성장률, 23년 성장률을 21년 12월 달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5번 더 발표했어요. 작년 6월 달부터 올해 6월 달까지 5번을 더 발표했어요. 발표했는데 한국은 원래 2.7%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 올해. 근데 어디까지 내렸느냐? 1.5%까지 내렸어. 근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한국은요. 한국만 계속 내리고 앉아있잖아요. 예? 나머지 나라들은 계속 내린 나라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KDI가 무슨 뭐 갑자기 반등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건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론 대상으로 포함 안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못하는 거는요. 예? 그걸 못해요. KDI가 지금 정부 기재부터 자유롭겠습니까? 자, 한국만 지금 그러니까는 5차례 연속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을 OECD가 외부에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예? 계속 내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는 유일한 국가예요. 5차례나. 예? 그러면 지금 한국은 뭐냐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이지머니를 돈을 공급해가지고 간 거예요. 돈을 공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도 굉장히 좀비화돼 버렸고요. 가게도 굉장히 좀비화 됐잖아요. 부채에 짓눌려가지고 다 있잖아. 부채에 짓눌려서 소비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예? 기업의 그러니까 생산성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거품을 제거하고 물가를 통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행은 1월 달에 금리 마지막 올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지금 종료하고 앉았잖아요. 예? 근원 물가는 지금 가장 높은데 지금. 예? 근원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예? 그러면서 이제 이창용이 뭐랬습니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뭐랬어요? 장기 저성장 구조를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해결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죠. 문제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창용이 처음이 아니에요. 역대 하는 총재가 다 그랬어요. 예? 자기들 책임을 가할까봐 말로는 이런 식으로 해. 그럼 행동으로 옮겨야지. 예? 부동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 게 아닙니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가에서 최고라는 것을. 그리고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안정과 더불어 가지고.
예? 근데 긴축을 하고 있냐고요. 이거 봐보세요. 과거에 이창용 예전에 이주열 했었잖아요. 이주열 때도 이게 기사까지 났잖아요. 의외로 이주열이 그런 얘기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보게 되면 정부들은 항상 보게 되면 특히 이 보수 정부들은 한국은행이 금융화나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야지만 정권의 인기가 안 떨어지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는지 알아요? 말은 금리 인하해봤자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증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오죽하면 이게 기사가 됐겠어요. 금리 인하 위험하다더니 이튿날 인하 시사. 인하 시대로 인하해요. 이렇게. 이게 언행 부딪히는 한은 총재들의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결국은 뭐냐면 기재부 압력에,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거지. 자기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관철을 안 하는 거야.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역대 한은 총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이요? 예? 이거 하는 게 봤냐고요. 예? 그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보존해봤자 뭐예요, 그거요? 이창용은 그러고 나서 그냥 서울로 돌아가면 될 거 가지고. 예? 한번 하는 총재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하향 조정되는 게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이는 우리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고령화를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는 상징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65세 우리나라의 아무리 나이가 어떤 직종이라도 65세 넘으면 그다음부터 다 퇴직하잖아요. 저 같은 교수직도 65세면 그러니까 정년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넘어서부터 하는데 65세부터 69세,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고용률을,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 사회잖아요. 일본이요. 네? 근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의 65세에서 69세 고용률, 남자가 60.4%입니다. 60.4%.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60.8%입니다. 여자는 그러니까는 일본이 조금 더 높아요. 40.9%고 우리나라가 38.9%인데 70세 이상을 보게 되면 남성이 일본은 25.6%인데 우리나라는 35%. 한 1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넘어서도 은퇴를 못 하는 거야. 왜?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여성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일본은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여성들은 12.6%로 뚝 떨어지는데 한국 여성들은 70세 이상 되는 할머니들도 22.3%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훨씬 더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퇴직을 못 하는 거야. 일을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요. 죽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지금요. 자, 제가 이창용을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한 건 뭐냐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돈을 회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은 돈이 줄어들었어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이 5,4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어요. 시중에 풀린 돈이 1조 한 4천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11조 2천억 원 이상이 증가했어.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시중의 통화량도 338조 원이나 증가했어. 그러니 물가가 잡히겠어요? 그러니 물가가 잡히겠냐고요. 이게 무슨 통화 정책이야. 물가 안정을 하기엔 통화 정책이야 이게요. 예? 이건 물가 안정도 못 하고요. 결국은 자산 가치 구조 조정도 못 하고 대한민국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 자산가치 조정은요, 이건 불가피하거든. 네? 아주 고약스럽게 한국은 직면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한국의 근원물가가 1년째 지금 4%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대에서 1년째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거 심각한 거야.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물가가 높으니까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한국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장기 평균을 볼 때 813조 원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의 주산 중에 813조가
거품이 끼어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 무서워가 이걸 윤석열 정권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뒤로 미루는 거야. 비금융 기업의 부채 봐보세요. 비금융 기업의 부채도 외환이기 때문에 더 높아요 지금요. 외환이기 때문에 더 높습니다 지금요. 예? 지난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에 최근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한 30%포인트 GDP 대비로. 여기도 뭐냐면은 한 230조 이상 구조 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좀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좀비 기업들이 값싼 돈을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예?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기업의 생산성,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살이 찌고 비만해지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막 어쨌든 식이요법과 해가지고 살을 빼야 되잖아요. 건강을 회복하려면요.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요. 공짜가 없어요. 왜? 그동안은 너무 값싼 돈을 우리가 막 쓴 거야. 값싼 돈을 편하게.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예? 여러분들, 한국이 얼마나 지금 자산 가치가 거품이 심하냐면요. 21년 기준으로 미국은 소득 대비 순자산이 7.9배인데 한국은 10.2배입니다. 한국은 10.2배라고요. 예?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요. 200%포인트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소득 대비요. 예? 미국은 돈을 엄청 찍어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은 6.2배인데 소득 대비 자산이 한국은 9.5배입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그 계속 돈을 찍어가지고 공급해가지고 모래성을 쌓아놓고 사는 거야 지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가 안 꺾이면은 금리 내리지 못한다니까는요. 이거 방어하려면요 계속 값싼 돈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계속 값싼 돈을. 근데 그러니까 금리는 바닥까지 내리고 계속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불가능해졌다니까요. 불가능해졌다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338조가 풀렸는데 그 돈이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 기업의 대출로 갔어요. 기업 대출로. 가계 대출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어요. 10조 정도. 가계 대출에서 줄어든 돈의 대부분이 어디서 줄어드냐? 기타 대출입니다. 기타 대출은 뭐냐면은 생계형 대출이라고 그래요. 우리 전문가들이요. 예? 주로 뭐냐면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쓰는 사람들, 예?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출이라 해가지고 2분의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는 자본 이익에 그러니까는 줄 서고 있는 거지 윤석열 정권은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요? 지금 역전세난이 제가 이걸 가지고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제가 홍상훈 경제쇼 나가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표현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역전세난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퇴거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화가 됐잖아 지금요. 이게 뭐예요? 또 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야? 예? 이 부채로 키워놓은 거를 또 돈 빌려줘가지고 했다는 거 이게 몰핀주의비지 뭐예요 이게요? 예? 몰핀주의비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럼 DSR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DSR 소위 부채 상환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은행들 이미지 추락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 다음에 다른 대출자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다주택 투기인지 투자인지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 그러니까 이걸 저렇게 이 사람들한테만 DSR을 조정해줘야 되는 추가 대출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한테는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빌려줍니까? 근저당권 설정할 게 아닙니까? 그럼 다음 세입자는 뭐가 되는 거야? 근저당권 설정된 집에 가서 자기가 뭡니까? 보증금 내고 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집값이 추가 하락하게 되면 또 추가 대출 보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다 지금 이런 식이야. 지금 뭐냐면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뒤로 미루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상황은 계속 악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본도 90년대에 자산시장 거품 꺼지면서
돈을 막 지원을 해줘가지고 기업들 살리기로, 거긴 기업 부채가 문제였었거든요. 가계 부채보다. 돈을 지원해가지고 견디게 하고 그랬었어요. 수명 연장시켰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도 지금 시간 벌기로 세계 경기가 낮이길, 예? 지금 지금 저 추경호는 무역 적자가 하도 그걸 욕먹고 앉았으니까는 4분기부터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4분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작년에 수출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올해 거기서 더 떨어지겠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앉아있으니, 예? 이게 천수답 경제죠. 뭐예요? 예? 천수답 경제. 예? 국민들 그러니까 그럼 언론에서 그걸 또 이제 그러니까 포장해 주겠지. 드디어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했다 이렇게 하면서, 예? 지난 4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이 크게 급감을 해가지고 저거 된 걸 가지고, 예? 5월 달에, 4월 5월 달에 수입이 급감해가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좀 줄어든 거 가지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막 그걸 포장해 줬듯이 그러니까요. 드디어 무역 적자 2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랬듯이요. 예? 근데 수출이 계속 더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수입까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이게 무슨 이걸 자랑이라고 이걸 포장을 해주고 앉아있냐고 언론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요? 일본은 90년대 금리를 쫙 내려요. 그래서 99년도에 제로금리까지 가죠. 21년도에는 뭐냐면 양적 완화까지 시작하죠. 아베 때하고는 규모가 작았지만은 양적 완화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 봄부터요. 예? 2001년 봄부터. 예? 일본은요. 돈 풀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가능했던 건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당시에는 이게 뭡니까? 세계화 시대였었어요. 지금처럼 미중이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탈세계화, 새로운 경제블록, 신경제블록 이런 만들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플레가 소멸됐던 시대야. 그렇잖아요. 세계화 시대로 인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세계화가 사실상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일본은 그 당시에 돈을 풀어도 워낙 인플레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이고, 서로가 그러니까 다 국제 분업 체계가 활발하게 전개됐을 때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저성장 이미 진입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 폭탄이 지금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지금 쭈삐쭈삐 지금 나오고 앉아있고, 시간이 지금 가고 앉아있고, 비경제적인 공급 충격이 일상화된 시대에 지금 이 경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 풀기? 이건 해법도 아니고 돈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죠. 그렇죠? 게다가 한국은행은 이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되는데 선제적인 긴축보다는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들이요 스탑앤고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탑앤고. 그러니까 스탑앤고가 뭐예요? 금리를 그동안 계속 올리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잠깐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좀 떨어지고 앉았으니까는 좀 쉬었다 가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또다시 올리는 거죠. 이게 스탑앤고우죠. 스탑앤고. 이게 70년대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70년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 나중에는 다시 또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이게 분위기가 바뀌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호주하고 캐나다가 지금 인상을 바꿨잖아요. 방향을 선회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떠밀려가지고 다시 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저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됩니다. 한국이 사실 이주열이 나가기 전에 내가 볼 땐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일찍이 먼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연준이 그러니까 사실 21년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연준이 그걸 1년 동안 미루다가 뒤늦게 이제 22년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파월이요. 근데 한국은행은 21년 8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연준보다는 그러니까 인상폭을 굉장히 낮은 인상폭 0.25씩 천천히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게 이제 말해서 선제적으로 뭡니까? 이주율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을 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행은 지금 제가 볼 때 용기도 없고요. 윤석열 정권은 이런 부분에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좋든 싫든 간에. 이게 왜 그러냐. 과거의 업보야.
과거에 그 값싼 돈을 엄청 쓴 것에 대한 업보라고요. 공짜 경제학에 그러니까 우리가 노 프리 런치란 말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예?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부채를 늘리는 방식,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요. 공개적으로는 적어도. 예? 그렇죠? 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하게 되면 엄청 쪽팔리거든요. 예? 미친 사람 받을 테니까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적어도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거 다들 동의를 해요. 전문가들은요. 가계부채 구조조정 해야 되고, 기업부채도 구조조정 해야 되고, 예?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다들 동의해요. 예? 구조조정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병들이 생겨요. 우리가 비만 문제 해결 안 하게 되면 다른 병들이 자꾸만 이렇게 생기듯이요.